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한국과 대한민국과 웨일즈의 A매치를 리뷰하려고 왔습니다.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비겼고 제가 보기 경기 내용이 썩 좋진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감독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까지 따르지 않으니까 뭐 결과가 나오면서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게 크게 문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잘하면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다른 데 어디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불만이 좀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만큼 저는 조금 냉정하게 좀 보고 9월 A매치를 보고 좀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시안컵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볼 지금 처지잖아요. 우리가 본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은 답답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저는 또 그거랑은 좀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총평부터 일단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커뮤니티 돌아다니니까 커뮤니티에서 보여주신 반응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가 뭐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다 높다 이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웨일즈 자체가 축구를 못하는 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선수들이 이제 뭐 가리스 베일이라던가 이제 그 황금 세대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그다음에 뭐 프리미어 리그나 잉글랜드 2부 리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을 찰 줄 압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아예 그냥 답 없이 막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상대하기에는 까다로운 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오늘 봐도 뭐 조르든이라든 벤 데이비스라던가 이제 손흥민 선수랑 친한 선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나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잉글랜드 리그 보면 가끔 보이는 선수들도 있고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찌됐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기량, 그러니까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기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경기도 보시다시피 5-4-2를 세워놓고 기본적으로는 수비에다가 힘을 쓰고 이제 기회가 될 때 전방 압박을 한두 번씩 시도하는 형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만나야 되는 축구 뭐 예를 들면 이란도 최근에는 좀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카타르라던가 우리가 당할 때 보면 그런 팀들인데 퀄리티가 그들보다 좀 뭔가 괜찮은 그런 팀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보여줘야 될 몫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손흥민 보유국이고 그다음에 뭐 이재성이라던가 김민재라던가 또 조규성, 황인범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주도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시아권에서 어찌됐든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니까 이게 웨일스면 되게 좋은 스파링 파트너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카타르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경기에서 잘하는 걸 보여줬어야 된다고 저는 특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거의 못 보여줬고 득점도 나오지 못했고 유슈팅도 하나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 손흥민 선수 하나 때렸던 거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바둑알과 함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오늘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웨일스가 수비를 잘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도 중앙에 볼이 안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 원래 넣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는 사실 아니 유럽의 좋은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난번 월드컵에 나왔던 팀이고 좀 하잖아요. 근데 이 팀이 아예 그냥 마음을 먹고 5-4-1로 틀어 잡아놨는데 수비 라인을 여기 요렇게 딱 잡아놨는데 중앙에다가 투입하는 게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쉽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중앙에 들어오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못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김민재라던가 뭐 정승현 선수가 이쪽에 밀어 넣는 거를 못 한다. 이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에서 볼이 안 돈다. 그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저는 감독의 역량이라던가 팀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서는 팀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게 아니고, 또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뭐 새로운 전술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전술이란 말이에요. 541로 세워놓는 거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구 FC라던가, 뭐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라던가 이런 K리그 팀들도 이런 전술을 많이 씁니다. 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뚫어갈 수 있느냐, 이 방법론을 보여줘야 되고, 이거를 국가대표팀 선수들 데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흥민, 뭐 황인범, 뭐 조규성, 이렇게 해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보고 또 네가 드리블해 이렇게 할 거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월드컵 가가지고 이강인 선수를 1대1에서 막아줄 수 있는 제어가 가능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이강인이 못 들어버리면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축구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월드컵에 갈 때는 우리보다 좀 더 강한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축구를 만들어가는 거야. 장기적으로 그 플랜을 보여주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감독이 오자마자 5경기를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상대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적절한 인터뷰가 아닌 거죠. 상대가 잘했지만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옳은 인터뷰입니다. 상대가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못했는지, 우리가 뭘 준비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그게 좋은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4경기는 제가 지켜보자 몇몇 장면에서 좋은 장면 나왔으니까 지켜보자 했던 이유는, 이게 선수들이 잘한 건지 선수들 특성이 강하니까 선수들이 잘한 건지 감독이 잘한 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상대가 조직력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못 넣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저는 클린스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지금 답을 충분히 많은 팀들이 다 보여줬어요. 이미 해답을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아시죠? 측면에서 얘네를 끌어내서 이 공간을 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면 얘네가 끌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앙을 써야죠. 사실은 이거 맨시티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맨날 해낼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실망스러웠던 점, 좀 안 풀렸던 점이 뭐냐면, 일단 여기 나갔을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또 잘한 점은 뭐냐면, 웨일즈 선수들이 이쪽에 있는 그 측면에 볼이 들어갔을 때 딱 압박 들어온 타이밍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 압박 제어를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생각을 해야죠. 여기 압박이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온다 그러면 패스 템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원터치 내지 투터치에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템포를 올리려고 그러면 터치수를 줄여야 되니까 터치수를 줄여야 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쪽에다 연결했을 때 여기서 잡아놓고 생각하고 여기서 압박 들어오는 거를 혼자 1대1로 대처하게 두면은 이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확실히 이겨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죠. 오늘도 예를 들면은 전반전에 그 이재성 선수가 한번 돌았던 거라던가, 후반전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에서 돌았던 장면이라던가, 1대1에서 벗겨나서 나오는 장면들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팀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팀적으로 이쪽에서 중앙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죠. 뒤로 돌아가고 다 반대로 갔지만 똑같은 장면을 만나서 뒤로 돌아가고 다시 앞으로 전진되지만 여기서 뺏겨버리면 역습을 주고, 그런 형태들을 자꾸, 우리가 여기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 왜 못 들어오느냐? 템포가 떨어진다. 템포가 왜 떨어지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수들끼리 약속이 충분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템포를 높이려고 그러면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템포라는 게 뭐예요? 공을 빨리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정리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은 뭔가 한 번씩 돋보이는 장면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반응이 늦죠. 근데 그런 것들 교통 정리를 하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선수들 개개인이 뭐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한 팀에서 뛰면서 맞춰갈 수도 있는 거지만, 국가대표팀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또 선수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 교통 정리를 누가 해야 되냐? 타임 코칭 스태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서 오늘 보면은 이기재 선수라던가 설영우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게 이쪽이랑 측면에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높은 위치에서 받는 게 중요하고 클린스만 감독 자체가 지금 앞에서부터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전진하는 거는 또 여기 있는 선수를 또 전진시킬 수 있는 그것도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깊이 내려가 있다. 너무 후방에 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패스 길이가 길어지니까 포지셔닝을 이렇게 깊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슬아슬하게 여기한테는 잘리지 않으면서 패스가 이렇게 핀포인트로 약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이런 데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내려가는 효과도 있고 불려 나왔을 때 여기를 또 벌려주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랑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전진할 수 있는 장점 이 여러 가지로 풀백들을 높은 위치에 배치시키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전술이고 좋은 전술이에요. 근데 이게 배치만 돼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거는 뭐 제가 정답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박용우 선수가 울산에서 잘했던 플레이가 이쪽 사이로 내려오거나 라볼피아나라고 요즘 엄청 떠들어대잖아요.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보편적 전술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과르디올라가 부스케츠를 데리고 처음 썼을 때는 야 이게 이렇게도 하네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다 해요. 모든 팀이 다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빼버리면 아까랑 다르게 또 패스 길이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 주는 것보다 벌써 위치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연결을 안정적으로 시키고 나면 그리고 이 선수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전진하게 되면 이 선수도 지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들어오는 걸 안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선수는 편해지죠. 여기서 이 포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움직여야 될 선수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변형해가지고 쓰는 형태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그냥 높은 위치만 계속 점하고 있다가 여기서 받아주는 위치만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왜냐면 횡으로 움직이는 거랑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서 공을 물고 직접 들어오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있거든요. 보고 있는 몸의 자세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걸 울산에서 잘했던 거고 예전에 우리도 정우영 선수 때리고 재미를 봤던 거고 근데 오늘 이게 거의 저는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를 여기다 붙여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측면하고 뭔가 여기가 너무 좀 괴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기재 선수 쪽에서 조금 이제 공 뺏기는 장면들이 나왔죠. 압박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패스 길이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압박이 딱 들어와 버리면 리턴 내주기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죠. 거리가 길어지니까 여기 뛰어가면 어떡해.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팀이 라볼피아나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안 될 때가 있으면 적절한 전술 변화라던가 본인들이 이제 오세일로 나올 거가 뭐 웨일즈가 쓰는 게 전술이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좀 이런 것들을 섞어 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조금 달라졌던 것 같긴 해요. 후반전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전반전에는 라인을 이렇게 세웠어요. 측면에 나란히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리고 또 오늘 좀 달랐던 점이 그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다분한 홍현석하고 이재정 선수가 측면에 나왔죠. 근데 저도 그건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볼을 잘 지켜주고 잡아주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약간 프리롤처럼 움직이면서 조규성을 이제 중앙에 박아놓고 좌우에 도와주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전진시키면서 뭐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쪽에서 이쪽을 좀 노려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가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 있으면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볼 관리되고 이제 그런 선수를 쓰겠다. 패스 능력 좋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잘만 한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의 전제는 이제 측면에서 공격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너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측면 바깥쪽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니까 애들. 여기 들어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길 들어오면 이 선수가 마음껏 나가질 못하죠. 그러면 여기가 열린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벌려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을 잘 잡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저번에 광주 FC 리뷰할 때도 좀 드리려다가 좀 얘기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던 얘기긴 한데 이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경기 중에도 윙이 라인을 밟고 서 있을 때 얘가 불려 나오게 되잖아요.
공을 받을 때 압박당할 때 여기서 한두 번 이겨주면 혹은 잘 지켜주거나 여기서 타이밍 좋게 딱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여기로 패스가 들어가서 이 선수가 달려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지게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나온다. 확실하게 못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이쪽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돌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돼서 혹은 아니면 이쪽에 자꾸 불려 나온다. 계속 불려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 번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이 윙이 이용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또 이렇게 마음껏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격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전에는 요렇게 좀 많이 서 있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밀려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스윙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됐던 거죠. 근데 후반전에 좀 달라졌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좀 안으로 좁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제가 썩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선수 출신들 해설가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던데 채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를 비우란 얘기예요. 이거 철도가 달리는 길처럼 이거 한 5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 앞에 누가 없게 해주라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들었던 말씀이랑 비슷한 건데 이 선수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있는 선수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나가질 않겠죠. 여기를 제어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공간이 열리니까 뭐 패스를 이쪽에 넣고 가면 이 선수가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오면 얘가 나가겠죠. 이 선수 쫓아오긴 하겠지만 뒤에 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1대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손흥민이면 우리가 굉장히 편해진다. 근데 그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후반전에는 이게 조금 그래도 뭐 풀백이 안에 서고 윙이 이렇게 서가지고 채널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여긴 또 못 들어왔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웨일즈가 좀 생각보다 이제 조직적으로 잘했던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수들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배치한 다음에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4번의 경기에서도 제가 보기엔 디테일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전방에 많은 숫자 놓고 때리는 형태를 쓰겠다. 혹은 다이렉트하게 위험 지역에 때려놓고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든 성과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 경기도 똑같았다. 근데 디테일이라는 게 보였냐? 이번 경기 다른 게 보였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저 바깥에만 돌지? 왜 가운데 들어와서 찬스를 못 만들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팀의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게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와서 후반전 초반에 제가 보기에 좀 조금 좋아진 것 같았는데 그거는 위치를 조금 변화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측면에 있는 선수들하고 위치를 살짝 그 채널에 맞게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이 몇 번 보였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나중 되니까 또 막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상대도 대응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우리한테 맞춤 대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디테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게 만들고 팀이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이렇게 대처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다른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전술을 갖다 놓고 우리 배치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해버리면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맞춰가지고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수들이 거기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면 그 감독의 퍼미션이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선수가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 자기 맘대로 이탈한다, 그게 용납이 되냐는 거죠. 거기서 실수가 나와서 내가 위치를 맘대로 옮겼다가 실수가 나오면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 선수 책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감독이 조금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 더 좋은 팀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선수들이 좋아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경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가끔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K리그 현장 다닐 때마다 질문을 드리면 항상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대체로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했을 때 그때 전북하고 비겼나? 뭐 이겼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조금 경기력에 비해 결과 잘 나온 것 같다는 식으로 질문 드리니까 단박에 그래요. 운이 따랐다고. 그리고 준비가 뭘 이렇게 해왔는데 생각보다 안 됐는데 잘 안 됐다. 잘 안 됐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운이 따라서 이겼다. 이게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별로 안 선호했던 지도자 선생님들, 그리고 대체로는 올해 그 자리를 못 지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질문 드리면, 우리 공격에서는 컴팩트하게, 뭐, 공격에서는 날카롭게 막, 위협적으로 찌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그,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축구 몰라도, 야, 오늘 공격을 조금 세밀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세밀성이 떨어졌습니다. 수비를 그냥 당연한 말인 게, 아니 공격은 당연히 세밀하고 날카롭게 하고 싶은 게 축구고, 수비는 단단하게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도 그렇게 말해버려요. 오늘 3백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비가 안 됐다.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하다못해 선수도 누군가의 좀 집중력이 아쉬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 들어온 선수 제어를 우리가 잘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선수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지만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문제는 인식하고 있구나. 이 문제의 인식이 해결이 먼저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인터뷰로 봤을 때는 없죠. 상대가 잘했습니다. 근데 돈 왜 받아 그러면? 상대가 잘했으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저는 인터뷰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이 팀은,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은 세대 교체하는 팀이 아니에요. 네? 세대 교체할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지금 세대 교체를 논해야 될 나이에 있는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아무도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왜냐면 다음 월드컵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래 이제 선수들이 보통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나 지금 황선홍 감독님이나 34살에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그 은퇴 경기 갔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34세 은퇴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스포츠 과학이 좋아지고 식생활도 좋아지고 그런 거가 영향인 것 같은데 35, 6까지는 보통 뛴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월드컵이 되면 손흥민하고 이재성이 그 나이입니다. 딱 마지막 전성기를, 그러니까 괜찮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고, 지금 이 팀의 중심은 96년생들로 위치가 변환이 돼 있어요. 사실 그 96년 앞뒤로 다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리우 세대, 그 다음에 저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세대로 가 있다고요. 팀 자체가 박용우, 정승현, 김민재, 그 다음에 황인범, 나상호, 그 다음에 조규성 그거보다 더 하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기재 선수도 비슷한 나이대잖아요. 저게 리우 때였나? 리우였나요? 이기재 선수가? 하여튼 비슷한 나이일 거고. 설영우 더 어리잖아. 또 더 어리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 팀에는 지금 나가야 팀이 아니라고요. 생기네요. 이거 녹화 제대로 되나? 세대 교체할 팀이 아니에요. 양현준 선수나 이런 선수 미래를 보고 기회를 얻고 하는 건 좋죠. 당연히 좋은 일인데 세대 교체를 논할 팀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난 월드컵에 기성용, 이청용이 나갔으면 세대 교체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뭔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해. 지금 전성기에 다 올라온 애들 데리고 축구하면서. 에? 새로운 선수 뛰게 했다 의미를 찾을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 목표가 뭐예요? 아시안컵이라니까요. 지금 당장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팀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아니 의미를 찾으라 그랬더니 뭐 세대 교체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일만 잘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인터뷰가 일단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경기력도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약간 뇌피셜이라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번 경기랑 지난 경기들의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게 또 전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클린스만 감독이 확고한 색깔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제가 아무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해도 되겠죠? 좀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두리 코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성향이 묻어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제 느낌이 그냥 이거 정말 뇌피셜입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저 오늘 오전에 지금 그 공부하다 와가지고 늦잠 축구 보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공부 좀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확실한 철학이 없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엘살바도르전이었나요? 그런 때 보면은 막 깊이 넣는 패스들, 막 그냥 머리 보고 때려주는 패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크로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롱패스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보면 지난 경기들하고 달라요. 지난 경기들은 이거를 때리더라도 그냥 여기서 때려놓고 여기서 우당탕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뛰어가는 선수들한테 투입했던 것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경기들에서는 크로스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혹은 이쪽에다 넣고 떨어뜨리는 거를 많이 쓰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뒤에 판 선수들한테 넣어주는 걸 빼면, 그러니까 워낙 촘촘하니까 이쪽 노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오늘 그 손흥민 선수 온사이드인지 옵사이드인지 애매했던 거라던가 그런 것도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뭔가 더 풀어가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면 크로스 붙이던 애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생각이 확실한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이 그 우리 선수들 성향에 맞춰서 새로운 전술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세대 교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감독 생각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좋은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한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기 운영에서 조금 찾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측면 쪽에서 하나를 열어갔을 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반전 35분쯤이었나요? 그 이기재 선수가 그 조규성 선수랑 그쪽에 크로스 이쪽에서 그 조규성 아니 저기 이기재, 그다음에 그때 이재성 선수도 이쪽에 와 있었던 것 같고 손흥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선수가 돌리면서 이쪽 뚫고 들어갔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약간 얼리 크로스 방식으로 깔아주고 여기서 이제 조규성이 쇄도하고 아마 홍현석 선수가 들어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장면들에서 봤던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공이 잘 돌고 위치가 잘 돌아가지고 여기서 탁탁탁 돌아가면 그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기 주고 이 선수 침투하는 척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내려가고 뭐 이 선수가 다시 돌아나가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고 이쪽 다시 빠지고 일루 들어가고 일루 이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많이 바꿔가거든요. 위치를 많이 바꾸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일루 나왔다 여기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위치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풀이가 나는 선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틀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 전술적인 그림 자체는 측면에 풀백 올려가지고 앞에 있는 미드필더 성향들하고 이용해가지고 손흥민하고 해서 쓰겠다. 그거 그림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디테일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고, 요런 것들을 지난번 4경기에서 충분히 그때부터 좀 했어야 되는 거고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에도 몇몇 장면들이 있었죠. 황희찬 선수가 1대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에서 이겨주면서 들어갔던 장면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좀 끌다가 이제 아쉽게 이기재 선수랑 둘이 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측면 쪽 들어가는 건 좋죠. 네, 측면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측면 허무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측면을 뚫기 위한 거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측면을 뚫고 결국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측면을 잘 흔든다고 하더라도 하프 스페이스 이용이 너무 적었다. 거의 없었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공을 계속 여기서 잡죠.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줘야 위협적인 찬스가 나온다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일루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왼발 오른발 안 가리고 가까운 포스트로 때린다거나 접고 때린다거나 위협적이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손흥민이 이쪽에서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 후방에 있는 뭐 황인범이라던가 이재성, 중앙으로 이동한 이재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가 뭐 불려 나오고 조규성 쪽에 찬스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황인범이나 또 홍현석이 들어와서 찬스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내는 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여기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이 너무 템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야 된다. 그거를 오늘 전형적으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좋게 본 선수들은 있어요. 뭐 설령우 선수 잘하더라고요. 네. 그 K리그에서 보여주는 거를 유럽 선수들 상대로도 보여줘가지고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몇몇 장면에서 볼 지키는 거라던가 침착하게 연결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선수들 짚고 보면 박용우 선수랑 이기재 선수. 박용우 선수도 뭐 물론 롱패스 실수 한번 해가지고 막 클린스만 감독이 막 난리치는 거 제가 봤는데, 근데 그런 건 좀 할 수 있죠. 롱패스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몇 번 열어주는 패스들은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쪽 빠지는 게 익숙하니까 이쪽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템포가 떨어지는 느낌. 좀 한두 번 이제 본인이 탈압박하고 나면 뭔가 여유 있게 공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좀 천천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럽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도 어떤 때 더 타이트하게 그냥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패스가 쉽게 나는 걸 가만두지 않으니까 두 번 정도, 제 기억에는 한 두 번 정도 뺏길 뻔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위험하죠.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울산에서는 좀 덜 그랬는데 예전에 FC 서울에 있을 때는 잘할 때는 못 막아요, 박용우를. 근데 그렇게 압박을 본인한테 막 대놓고 강하게 들어오면 조금 실수할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나 서울 시절에. 근데 오늘 좀 그런 걸 봤던 것 같고, 이기재 선수도 측면 쪽에서 이제 한두 번 위험한 장면들, 좀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인석 선수 전반 30 후반전이었네요. 후반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슈팅 안 때리는 거, 리턴 내준 거, 슈팅 안 때린 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일 좋았다고 봐요.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좋았고, 이 전반이었나? 잠깐만, 갑자기 전후반이 헷갈리네요. 공격 방향이. 그쵸? 아니에요.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황희찬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어찌됐든 그 홍현석 선수 왼발 뭔지 아시죠? 리턴 날 때 안 때린 거. 그 장면이 전 제일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아쉬웠고, 그 정도 빼고는 그래도 다들 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선수 개개인들은. 특히나 뭐 이재성 선수는 제가 원래 전북에 있을 때부터 어마무시한, 제가 이재성 완전 그 빠돌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이재성을 아실 정도로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확실히 오늘도 보면은 수비 잡아주는 거라던가 공격적으로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지런해가지고 그런 것도 돋보였던 것 같고, 하여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팀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유럽 선수 진짜 많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죠? 그거에 걸맞게 조금 더 좀 고급 전술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한 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20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또 10분 더 했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사우디전이 있으니까 제발 좀 다른 경기력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